네, 안녕하십니까. 오지성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어떻게 또 지내시고 계신지 혹은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잘 적응을 하고 계실 줄로 믿고요. 이제 슬슬 학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 제가 미리미리 좀 중간고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이제 7주차까지만 계획에 나와서 중간고사가 어떤 식으로 치러질지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있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듣고 계시다면 아마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계시다면 중간고사에서 분명히 좋은 점수를 얻으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강의 안 나온 내용들을 쓰게 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걱정 마시고 강의에 설명드린 내용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포노그래프와 포노토그래프, 그라포폰, 그라모폰. 네, 역시 저도 여전히 발음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가 누가 만들었고 어떤 시기에 등장을 했고 앞뒤 전후 무엇이 무엇을 개량한 것인지 혹은 거기서 어떻게 발전된 것인지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신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코딩 컷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레코딩 컷만 보고도 누가 발명을 한 것이고 누가 사용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이후고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난주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면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의 역사 그리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슬라이드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같이 표기를 하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이크 설명을 다 마친 이후에는 아마 이제 레코딩 관련해서 다시 이제 계속되는 역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다이나믹 마이크의 작동 원리를 보고 계십니다. 잠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고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표기해드릴 이쪽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색과 흰색이 번갈아 가면서 마이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검은색은 음압이 높은 부분, 그 다음에 흰색은 음압이 낮은 부분입니다. 이 검은색 부분이 마이크에 도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네, 바로 여기서 보시는 이 판과 그 다음에 이 코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도달하는 그 음압의 높고 낮음이 도달하는 그 순서의 차이에 따라서 코일이 뒤로 밀리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코일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여기서 잘 보고 계시면 여기 마이크 위쪽에 여기와 여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마이크 안쪽으로 들어갈 때 위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나올 때는 위에가 마이너스, 그리고 반대로 아래가 플러스가 됩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마이크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고요. 이것은 뭐 다이나믹 마이크뿐만 아니라 컨덴서 마이크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설명드릴 다이나믹 마이크, 리본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의 차이는 어떤 구조로 진동판의 진동을 잡아내느냐 하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정리하고 계시면 아마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마이크 작동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 오른쪽에 아까 보셨던 그 구조를 조금 더 쉽게 뭐 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림을 하나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이쪽에서 음압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달할 때 여기에 보이시는 이 판이 움직이게 되고 그 판에 따라서 이 코일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연구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석 내에 코일을 넣어 놓고요. 그 코일을 앞과 뒤로 움직이게 하면 그 코일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이론을 바로 비오-샤바르 법칙이라고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돈 내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그 잘난 척을 했으면 하셔서, 물론 뭐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비오-샤바르의 법칙을 통해서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소리가 발생하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 높은 음압과 낮은 음압에 도달할 때 웨이브 폼과 그 다음에 전압의 전류 차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맨 아래쪽에는 다이아프레임, 아까 보여드렸던 공기압이 도달할 때 움직이는 판, 네, 그 판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검은색이 높은 음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높은 음압이 도달하는 이 구간에서 잘 보시면 네, 사운드 폼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운드 웨이브가 도달하고 계속 그것이 그 다이아프레임을 진동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네,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전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어떨 때 발생을 하느냐? 네, 다이아프레임이 안쪽으로 밀릴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높은 음압이 끝나면 다시 다이아프레임이 정상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단순히 높은 음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음압 구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운드 웨이브 폼도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던 전압이 다시 아래쪽으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보셨지만 그 속에서 다이아프레임이 앞쪽으로 밀려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이아프레임이 앞쪽으로 밀려 나와서 네, 여러분들 그 그림 속에서 보시다시피 다이아프레임이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낮은 음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러한 구조로 음압이 도달할 때 다이나믹 마이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고, 또한 그 속에서 다이나믹 마이크 혹은 앞으로 나올 리본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다이나믹 마이크의 기본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윈드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움직였던 다이아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이아프레임하고 코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일이 어디 안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보시면 이 연구 자석 내에 코일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코일을 이제 감싸고 있는 캡슐이 있고요. 그 이제 아래쪽에서 공기가 들어올 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아래쪽도 윈드 스크린, 그러니까 바람을 막는 그런 구조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기가 전류가 만들어지고 전압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여기 보시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하여서 마이크의 전류 신호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것이 이제 마이크 커넥터에 있는 XLR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나믹 마이크의 일반적인 응답의 특성은 사실 우리가 제품으로 만나는 것처럼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레조넌스라고 해서 에너지가 뭉치는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듣는 전 대역에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평탄한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평탄한 응답이 아니고요. 특정 주파수가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마이크를 과연 구입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제조사들은 이것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소리가 평탄하게 만들게끔 이 마이크의 구조를 개선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마이크의 주파수 응답의 개선 방식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네, 이게 연구 자석이고요. 예, 죄송해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이 아까 다이아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공기가 전달이 될 때 이것이 진동을 하게 되고요. 이 판이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을 바꿔서 몇 가지를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요런 구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이 부분과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과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보이셨던 공기가 에너지가 많이 움직이는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다양하게 부피를 다양하게 만들고 혹은 어떤 특정 위치는 에너지가 분산되게끔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의 영향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이 가운데에 한 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피를 늘리고 줄이는 것을 통해서 더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산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여기 점선으로 보이시는 이런 모양으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에서 평탄한 그래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들이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이 역사에서 나오지만 다른 방식을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창조적이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허 방식을 피하거나 혹은 같이 사용한다면 그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다이나믹 마이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리본 마이크는 무엇이냐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본 마이크라는 것은 금속 리본이 멤브레인, 아까 보이시는 그 다이아프레임처럼 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속 리본이 잘 떨까요? 아니면 약간 판 형태의 약간 비닐 같은 게 더 잘 떨까요? 네,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셔도 가벼운 비닐이 무거운 금속보다 더 잘 진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전에 보셨던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리본 마이크보다는 조금 더 감도가 높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셔서 여기 보이시는 두 양 영구자석 사이에 코일 판이 금속 판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소리가 앞에서 왔을 때 이 금속 판이 앞과 뒤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한쪽에는 그 플러스와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 한쪽에는 N극과 다른 쪽에는 S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 금속 판이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제가 극성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혹시 이거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양지향성이죠. 네, 이 양지향성 그래프를 제가 여기다 표기해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이 리본 마이크가 어떤 형태로 극성이 어떤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길래 이러한 지향성 패턴이 나오게 될까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멤브레인 금속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처럼 자석이 양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N극이 될 것이고요. 하나는 S극이 될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물론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아니지만 컴퓨터 위에다가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악필 보이시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기본 금속 마이크, 리본 마이크의 기본 작동 원리는 금속 리본이 멤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코일처럼 앞뒤로 진동할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사실 제 리본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리본 마이크가 싫어서가 아니라 리본 마이크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나 아니면 그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있고요. 저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리본 마이크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신 것처럼 멤브레인은 다시 한번 판의 형태고요. 이 멤브레인은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리본 마이크의 예시를 보고 계시고요.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나 혹은 모델명이라서 여기에다가 설명을 드립니다. 베어 다이나믹의 M160이라는 리본 마이크가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된 게 이 위에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AEA사의 R44라는 보통 리본 마이크는 이 아래에 보이듯이 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의 B처럼 그런 모양의 마이크 형태로 생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에 이 순서에는 컨덴서 마이크의 기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만 보셔도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나 리본 마이크와는 다르게 컨덴서 마이크는 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앞판이 있고요. 뒷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판의 두께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두께를 다르게 만들었죠. 왜 두께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판 두 개의 두께가 같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특정 주파수가 도달했을 때 어떤 음압의 영향을 받았을 때 두께가 같은 판이면 그 판의 두 개의 움직임이 동일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 차이를 두게 되면 어떨까요? 앞판이 얇게 되고 뒷판이 두껍게 되면 소리 에너지가 도달했을 때 뒷판은 적게 움직일 것이고 앞판은 많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소리 에너지가 도달했을 때 앞판과 뒷판의 간격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바로 이용해서 컨덴서 마이크는 공기 에너지의 음압의 소리 에너지의 그리고 공기 음압의 차이를 감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듯이 파형으로 인해 앞판 진동 시 간격이 좁아질 때 전위차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죠. 아까는 복잡한 구조처럼 되어 있었는데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단순한 구조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기해 놨는데요. 바로 팬텀 파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팬텀 파워가 있어야만 컨덴서 마이크는 작동을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음향을 가리키고 특히 이제 음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가리킬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팬텀 파워입니다. 왜냐하면 컨덴서 마이크에 팬텀 파워를 적용을 하지 않고 왜 마이크가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한테 항의하거나 아니면 질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가형 마이크들은 대부분 그리고 전문가용 마이크들은 팬텀 파워라고 해서 어떤 일종의 전기 에너지를 마이크에 영향을 주어야 전기 에너지를 마이크에 넣어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시듯이 여기에 전기 모양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전기가 작동한 상태에서 음압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도, 센시티비티 얘기할 때 가장 민감한 마이크, 가장 감도가 높은 마이크 중에서 하나를 컨덴서 마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컨덴서 마이크의 민감도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까요? 혹은 반응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까요?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의 반응의 차이를 보고 계십니다. 네, 위쪽이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네, 아래쪽이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네, 똑같은 음압이 도달했을 텐데 뭐가 다르죠? 네, 여기 피크 부분이 컨덴서 마이크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래쪽 피크가 형성되는 것도 컨덴서 마이크가 훨씬 더 빨리 형성이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압이 도달한 다음에 안정화되는 구간도 역시 컨덴서 마이크가 훨씬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컨덴서 마이크가 에너지가 도달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났을 때도 또 민감하게 빨리 정지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지금에도 배우고 있지만 민감하다는 것은 마이크가 그만큼 빨리 반응한다는 것이고 둔감하다는 것은 마이크가 그만큼 천천히 반응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빨리 반응할수록 고음 에너지에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늦게 반응할수록 저음 에너지를 풍부하게 담게 됩니다.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 중에서도 민감한 소리들 그리고 저음, 고음을 다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를 1대1로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컨덴서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훨씬 더 밝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코딩 쪽 산업에 혹시 진출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이크들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그 특정 악기에 적합한 마이크를 선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낮은 주파수까지 많은 에너지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보다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현이 중심이 되는 경우라면 그 현의 민감한 반응,
그 다음에 고음가 에너지에 그리고 약간 작은 그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마이크에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동작 원리에 따른 마이크 분류를 여태까지 했고요. 그것은 이제 진공관 마이크 혹은 오늘 배웠던 다이나믹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 리본 마이크, 카본 마이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모양에 따라서 혹은 사용 형태에 따라서 마이크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이크들은 핸드헬드, 라발리어, 헤드원, 펜슬 타입, 대구경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 겸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대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는 마이크 모양 혹은 사용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겸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핸드헬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대구경 마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위쪽 상단의 우측에는 소구경 마이크고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아래쪽 좌측은 샷건 마이크라고. 제가 글씨를 잘못 쓰네요.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샷건 마이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포디엄 마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오른쪽에는 라발리어 마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배운 것처럼 동작 원리에 대해서 혹시 구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같이 정리해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무엇일까요? 한번 골라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손에 쥐는 핸드헬드가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사실은 컨덴서입니다. 제가 C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에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마이크 각 스펙에 보시면 이것이 진공관인지 다이나믹인지 컨덴서인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다이나믹 마이크는 입에 가까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도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원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입 가까이에 가져가서 가수들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수들도 역시 목소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손의 핸드헬드도 역시 컨덴서 형태도 현재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보셨듯이 대구경 마이크나 소구경 마이크나 포디엄 마이크나 라발리어 마이크나 음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샷건 마이크도 우리가 계속 하고 계시죠?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음원과 멀리 떨어져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이나믹 마이크 형태보다는 컨덴서 마이크 형태를 활용하여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영어로 써있죠? VINYL. 어떻게 읽을까요? 네.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거를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 비닐이라고 읽었습니다. 네, 비닐 맞잖아요. 네, 그랬더니 교수님하고 학생 친구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미국인 아닌 거 티내냐고. 네, 정식 명칭은 바이닐입니다. 바이닐. V 발음이어서 제가 조금 원어민은 아니지만 원어민처럼 바이닐이라고 읽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시는 이 LP를 외국인들은 바이닐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바이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 가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설치와 튜닝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바이닐 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LP 앨범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장소가 이태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현대카드이신 분들은 가서 직접 소리를 들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그냥 밖에서 구경만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바이닐들, LP들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왜 제가 시작을 했냐면,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초기 바이닐 레코더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그림에 이렇게 써놨죠. 레코드마다 다른 결과물 라고 물음표, 느낌표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는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는 형태보다는 개개인 그 레코드 판마다 들어있는 원소스들을 레코드 판에다가 파는 형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들은 그 결과가 좋았고 어떤 판들은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레코드 판마다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사람들이 어떤 판을 가지느냐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초기 바이닐 역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07년에 그 바이닐 음원을 사운드를 확성하려는 초기 시도들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에서 봤겠지만 어떤 스피커 시스템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혼 형태를 축음기에 바로 넣어서 그것을 소리를 확성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축음기 확성에 있어서 압축 공기를 활용해서 진동파 움직임을 훨씬 더 크게 현재의 스피커 형태의 모양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파슨스의 억세토폰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1912년에는 에디슨이 디스크 타입의 축음기와 레코드를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아시다시피 디스크 타입은 원래는 에디슨의 경쟁 업체였던 누구였죠? 에밀의 그라모폰이 가지고 있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에디슨이 자기 특허보다는 남들이 더 잘 팔리니까 자기 특허는 자기 특허대로 두되 경쟁 업체의 제품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기계와 레코드들은 1929년에 에디슨 엔터테인먼트가 축음기 부분이 망했었는데요. 그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열심히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24년 10월에 콜롬비아 레코드는 웨스턴 일렉트릭사에서 발전시킨 전기적 녹음 장비를 실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적이라는 것은 증폭 장치도 전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전기적이고 레코더 커터, 레코드를 깎아내는 것들도 전자속 레코더를 활용해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태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동작을 하거나 손으로 제품을 제작을 했는데 전기적인 것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물들이 일률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레코드마다 다른 결과물들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균일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25년도에 빅터사에서 마지막 어쿠스틱 방식의 축음기를 출시합니다. 이 어쿠스틱 방식의 축음기라고 하면 과거에 아까 보셨다시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깎아서 만든 축음기를 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출시된 게 1925년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품의 퀄리티나 균일화를 위해서 전기적 녹음기나 디스크들을 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빅터사에서는 이것을 오르토포닉으로 명칭을 합니다. TH 발음 되게 안 되는데요. 오르토포닉 제품을 명칭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1926년에는 에디슨이 롱플레이, 사실 LP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에디슨의 롱플레이 버전들 디스크가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거를 12인치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면당 20분,
한 면당 20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면당 20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뒤집는다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맷을 처음에 개발을 하는데 역시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도 사용하는 LP라는 이름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인 1927년에는 이제 에디슨 회사에서 전기적으로 녹음된 디스크들을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에디슨 레코딩 커터 현미경으로 이제 검사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출시했으면 그 퀄리티를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당시 에디슨이 이 레코더를 개발했을 때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홈이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들이대야 볼 수 있을 정도여서 에디슨이 현미경에 장착을 해서 작업 후에 레코드 홈 검사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1929년도라는 거예요. 1929년도에 이미 이 현미경을 의학이 아니라 다른 일반 산업에 적용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1년에 RCA 빅터사에서는 이미 상업적으로 포기했던 혹은 상업적으로 실패를 거뒀던 롱플레이 디스크들을 한 번 더 출시합니다. 근데 이 역시도 상업적으로 실패를 하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상업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이 출시되는 그 시기들을 보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 시기를 잘 타고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제품의 제품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1948년 이미 에디슨이 실패한 지 거의 20년 후에 콜롬비아 레코드사가 33.3분의 1 RPM으로 도는 LP판 롱플레이 레코드를 출시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1949년에 RCA 빅터사는 늘 말하지만 특허를 피해야 되니까 속도, RPM이라는 거는 분당 회전 속도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 레코드는 분당 33.3분의 1이 도는 LP판을 출시를 했고요. RCA 빅터사는 1분의 45 바퀴를 도는 디스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이슬 재생할 수 있는 변환 레코더들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에 RCA 빅터사가 콜롬비아 LP 포맷 레코딩을 출시합니다. 그 다음에 1950년경 16rpm 디스크의 오디오북들이 발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디오북이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 출시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오디오북이라는 거 사람이 누군가 읽어주고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잠시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의 한 15년 전쯤에 그 라디오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인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라디오 산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사양 산업 같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벌려고 하면 유튜브를 하지 라디오를 하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면 TV에 출연하지 라디오에 출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일 소비가 많은 건 라디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택시 운전사들이 혹은 버스 운전사들이 심심할 때 혹은 여러분들 설거지하거나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물론 지금은 옆에다가 유튜브를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집중하기 위해서 시각보다는 청각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옆에다 유튜브를 틀어놓는 것보다는 라디오를 듣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지루함을 달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업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많은 공간들에서 여전히
이 라디오 포맷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5년 전에 라디오 대표님들이 모인 컨퍼런스에 가서 약간 통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라디오 산업이 사양 산업일까? 그렇지 않을까? 물론 뭐 특정 형태에 따라서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만 해야 되는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대, 그때쯤이 되면 아마 라디오도 사양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라디오 산업도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도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팟캐스트도 사실 라디오 산업의 하나의 다른 형태입니다. 물론 뭐 보이는 라디오, 뭐 보이는 팟캐스트들도 하지만 그냥 음성으로만 진행하는 팟캐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소리만 있다라는 것들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타겟,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한다면 우리가 이 미디어 방송, 제가 가리키는 이 방송 음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관련 수업, 그다음에 이 미디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설명이 길었죠? 쓸데없는 소리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 좋으시거나 다른 짓을 하실까봐 잠시 다른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1년 AMI, 이제 요즘에도 등장하는 이름이죠. AMI사는 45rpm을 재생할 수 있는 주크박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왜 LP들이 돌아가는 주크박스들을 아주 간혹가다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54년경에 레코드사들은 기존의 78rpm 디스크 대신에 45rpm 디스크들을 방송국에 배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RPM이라는 거는 도는 속도입니다. 78rpm이면 1분에 78바퀴를 도는 디스크고요. 45rpm이면 1분에 45바퀴를 도는 디스크입니다. 근데 왜 빨리 도는 빨리 돌아야 정보가 더 많을 텐데 왜 느리게 도는 45rpm이 방송국에 출시가 됐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산업이 좋은 의미의 단합,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의 방향들이 굉장히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레코드사들은 이 1950년도 중반부터 45rpm으로 제품들을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하면 뭐가 좋을까요? 네, 플레이어 하나만 사면 콜롬비아사든 RCA사든 AMI사든 모든 제품들을 어떤 제조사에서 만든 디스크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플레이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산업 전반에 있었던 이 레코드사들은 그 모든 포맷들을 통일하기 시작을 하고요. 네, 1957년에 뉴욕 데카와 웨스트렉스에서 스테레오 디스크들을 처음 시도하고 시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57년 12월에 미국 레코딩 산업협회는 웨스트렉스의 스테레오 디스크를 표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표준이 정해져야 사람들이 모두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저작권 관련된 분을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VR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VR 시대에 살게 될 텐데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이제 가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될 텐데 과연 그럴 때 저작권 관련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보이고 계신 슬라이드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고 그것을 정하고
그 표준에 따라서 제작을 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레코딩 산업협회는 웨스트렉스의 스테레오 디스크를 표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58년도 RCA는 최초의 RCA 회사는 최초로 스테레오 LP와 테이프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 45rpm이 소개된 지 거의 한 10년 내에 78rpm의 레코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45rpm들만 남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졸리실까봐 제가 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 영상인데 여러분들 한번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실 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지금 스테레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스테레오와 모노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레오와 모노에 관심 가지시고 헤드폰을 꼭 끼시고 첫 번째 참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참고 영상은 비틀즈의 앨범들 중에서 스테레오로 된 것과 모노로 된 것들을 비교해 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1960년대 초반, 1963년과 1964년에 출시된 음반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시대가 굉장히 많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참고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짧은 1년 안의 시간에 비틀즈는 스테레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합니다. 첫 번째 곡은 물론 여러분 다시 들어보셔도 되겠지만 첫 번째 곡은 트위스트 앤 샤우트라는 곡입니다. 거기 보시면 1963년에 녹음된 곡인데요. 스테레오상에서 악기를 양쪽 끝에 배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컬을 우리가 지금 흔히 보컬은 가운데 두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좌우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오른쪽에 들리셨을 거고요. 좌우를 바꿔 들으셨으면 왼쪽에 들으셨을 텐데 그 좌우에 보컬을 이렇게 가운데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두 번째 곡은 1963년 거의 한 12월쯤에 출시가 됐던 Close Your Eyes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악기는 왼쪽에, 보컬은 오른쪽에만 두고 음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모노의 경우에는 둘 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게 들리겠지만 그 앞에 들으셨던 각 곡의 앞에 나왔던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악기만 나오고 오른쪽에는 보컬만 나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 이듬해 초반에 1964년도에 녹음된 게 바로 세 번째 곡인데요. I Should Have Known Better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입체감을 살리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악기를 양쪽, 오른쪽과 왼쪽에 약간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요. 보컬들도 가운데라기보다는 왼쪽과 오른쪽에 다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 주변을 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곡과는 좀 다른 느낌의 곡들이 나오게 됩니다.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곡은 1964년도에 같은 해에 녹음된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지금의 더 느낌에 가까운 No Reply라는 곡인데요. 지금의 스테레오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악기를 양분했기 때문에 스테레오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컬의 예전 곡들하고 앞에 두 곡과 혹은 앞에 세 곡과는 다르게 보컬에 리버브를 또 넣습니다. 그리고 보컬도 가운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처럼 비틀즈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자기 앨범에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 개념들이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도들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시 간접으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포맷의 역사를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고 계신데요. 1982년 디지털
컴팩트 디스크, 지금의 CD가 상업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은 거의 CD 사시는 분이 없겠지만 저는 이제 그 테이프 세대와 CD 세대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쯤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활동을 할 때쯤 되니까 이제 CD가 막 소개가 되고 CD가 막 팔리는, 그런, 물론 뭐 소개는 1982년도에 됐겠지만, 소개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들을 수 있는 포터블 CD 플레이어들도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해보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많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참 되게 생소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음악을 휴대폰으로 들으실 텐데, 그렇게 된 지 사실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굉장히 쇼크 받으면서 샀던 게 아이폰 3GS라는 모델인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다른 곳에서 듣지 말고 이제는 휴대폰에서 들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아이폰 3GS를 홍보했던 그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산업들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 이제 LP 레코드 판매량이 1억 1천만 장으로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카세트 테이프가 소개되면서 LP보다 3배 이상 많은 판매량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CD도 5천만 장 정도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88년도에 처음으로 CD 판매량이 LP 판매량으로 넘어서면서 제 시장에서는 LP보다는 CD의 제작, 그리고 CD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혹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미디어 역사를 잠깐 훑어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미디어 전공을 하셨으니까 에디슨이 뭘 개발했는지, 축음기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역사들을 알고 계시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금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이제 시험에 촉박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공지가 나오면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겠지만 잠시 아날로그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again.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